있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시작해 주세요. 앉아서 네, 앉아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중경 외교가 자기 소개. 패널 소개가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자분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29기 그러니까 23년에 들어온 한토막 이광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25면에 들어온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송명이라고 합니다. 네, 고란도란 23기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에 들어온 고란도란 이승민입니다. 오늘 결론을 맡았습니다. 네, 패널 소개가 끝났으니 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이머 조정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타이머 조정 완료하였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발언은 찬성 측 먼저 각 팀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되면 찬성 측부터 시작해주세요. 언제까지 중경국 외교만 하면서 흥겹게 살아가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NPT 탈퇴와 더불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첫째, 국제 규범들이 하나둘 무력화되는 것처럼 NPT 체제 역시 붕괴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국제 규범들이 무시되면서 갈등과 전쟁이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찰국과 미국은 온데간데 없고 타국 대통령을 납치하고 동맹국의 고유 권세를 때리며 심지어 그린란드에서 동맹 나토와 갈등을 벌이는 이기적인 미국의 트럼프의 미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거부권 남용으로 사실상 마비되었고 자유시장의 핵심이었던 WTO 체제도 사실상 정지되었습니다. 여러 국제 규범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NPT라고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규범을 떠받치는 힘과 의지가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 NPT 붕괴는 시간 문제입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포스트 NPT 체제의 선도국이 되어야 되고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국제질서 전환기에 항상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늘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핵질서 재편기에도 당장 국제사회 제재가 두려워 핵무장을 주저한다면 안보, 외교, 경제, 협상력 전반이 구조적으로 열세가 됩니다. 따라서 포스트 NPT 국면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준비하여야만이 기존의 비핵국 리스크에서 벗어나 안보, 외교, 경제 전반에서 룰메이커로서의 지위를 가진 새로운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핵무장 비용은 통년만큼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첨단 제조 기반,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기술적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대중 견제와 동맹 방위 분담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자강 노선을 일괄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조건부 관리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보복을 하더라도 전면적, 장기적 보복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비용은 존재하지만 지금같이 규범 약화 국면에는 불가능한 비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다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하면서 이번 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핵 개발을 위한 NPT 탈퇴는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파멸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NPT 탈퇴는 핵 주권 확보라는 편익에 비해 국제 제재로 인한 비용이 압도적입니다. 지금까지 NPT를 가입했다가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므로 NPT 탈퇴 이후 경제 제재의 비교 대상은 북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2006년 첫 경제 제재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를 당한 결과 북한의 실물 경제는 대폭락을 거듭하여 북한은 1인당 GDP 기준 세계 최빈국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달리 친미국가에 비해 제재 수준이 약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문제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 우산 공약은 정권의 성향에 관계없이 미국의 핵심 이익이므로 한국이 이것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용인할 리 없습니다. 다음으로 중러가 한국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히토리와 같은 전략 자원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한다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은 파멸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둘째, 핵무기 개발의 실효성이 매우 낮습니다. 핵무기는 역설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만드는 무기이며 중저간도 분쟁을 전혀 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핵 개발과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핵무기 사용 억제 간의 연결고리가 불분명합니다. 더불어 수백 발의 핵전력을 개발 및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연 5조 원 이상이 소모됩니다.
셋째, 핵 불균형을 완화하여 잠재적 핵 역량을 보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여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재처리 권한을 갖도록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전략적 상책입니다. 현재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여 6개월 내에 핵폭탄 수천 발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NPT 탈퇴 없이 핵개발 과정을 밟는 방안만이 국제사회의 룰을 준수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안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인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발언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타이머 조정 완료하였으니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찬성 측 먼저 각 팀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팀에게 1회 이상 질문하고 30초 이상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상대팀 발언이 30초를 넘길 시 발언을 멈출 수 있습니다. 준비되면 찬성 측 먼저 시작해주세요.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미국의 해고사는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미국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고사는 조약 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국방장관 등에게 구두로 받아낸 정치적 기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미국은 나토 회원들과 달리 한국에는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무기는커녕 전략 자산의 배치조차도 능력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표명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핵 우선에 관한 유명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서울이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트럼프가, 다른 누구도 아닌 트럼프가 뉴욕이 불바다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 다시 말해 미국이 핵 보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감수하고 즉각 핵 보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NPT 탈퇴와 연관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NPT 체제의 조약을 준수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미국도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동맹도 아니고 NPT 체제 역시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당 얘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유주의 질서와 국제 규범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반대측은 NPT 체제에서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100% 유지될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국제사회 100%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의 흐름을 최소한으로 읽을 수 있다면 현재는 NPT 체제 역시 균열이 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한 국가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진입한다면 국제사회의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만 NPT가 어차피 찬성 측 말대로 붕괴될 거라면 굳이 저희가 왜 선제적으로 탈퇴를 해야 하죠? 그것은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것이고 NPT 체제 자체의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NPT 체제는 언젠가 붕괴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불안정한 체제라는 것이고, 즉 포스트 NPT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국제 질서입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될 때 초기에 이를 선도하는 국가와 나중에 편승하는 국가 중에 어느 쪽이 협상력이 더 높다고 보십니까? 초기에 하는 쪽이 더 높겠습니다만 그런 역량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가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 포스트 NPT 체제, 다시 말해 핵무장이 가능한 시대에서 그것을 동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체제에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측에서도 방금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갖춰져야만 그 시대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NPT 체제 자체도 핵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나머지 국가들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였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포스트 NPT 체제에서 핵무장을 주저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은 약소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진국인데 동북아 국제 정세에선 상대적인 약소국으로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이 구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십니까? 동감합니다만은 지금 찬성 측의 주장 자체에서 모순이 되는 것이 동북아 정세에선 약소국이다. 근데 갑자기 NPT를 탈퇴해서 우리가 핵을 가지는 이 포스트 NPT 시대의 룰 메이커가 될게 라고 하면 주변 국가들이, 특히 우리나라와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던 중국 혹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역시 포스트 NPT 시대의 룰 메이커다 인정을 해주나요? 중국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자유트로에서 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궁금합니다. 반대측에 우리가 강대국이 될 대안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지금 방법론으로서 NPT를 탈퇴하고 신속하게 핵무장을 하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측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강대국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을 인정해 주신다면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강대국으로서 우리나라 우뚝 서기 위해 가장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NPT 탈퇴로 제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NPT 탈퇴가 먼저입니까? 핵실험이 먼저입니까? 핵실험 시기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NPT와 어느 것이 먼저 온다라고 확언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핵을 가져야 저희가 강대국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상 무의미한 게 그거를 제일 많이 주장했던 나라가 이제 북쪽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핵 로켓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다라고 해서 실제 북한이 강대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핵 개발과 강대국 간의 연결고리를 먼저 제시해 주셔야 청중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북한의 NPT 탈퇴는 1993년이고 북한이 이 UN 안보리에서 제재를 받은 건 2006년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을 명확히 확인한 후입니다. 따라서 반대측이 주장해 주셨던 것 같이 NPT 탈퇴와 국제사회 제재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핵과 강대국 사이 연결고리를 부정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명확한 국제사회 질서입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고 불리는 5개국 모두는 NPT 초기에 창립 멤버로 이 국가들이 모두 핵을 안정적으로 보유한 후에 후발 주자들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고 강대국으로 올라서지 못하기 위해서 NPT 체제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무시하고 핵과 강대국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기본을 무시하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찬성 측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NPT에 94년도에 탈퇴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은 NPT에 탈퇴했다가 재가입하고 다시 2003년에 탈퇴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재 역시 근데 2003년 이후에 되었다는 점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계속하시죠. 마지막 질문에 다다른 것 같은데 NPT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NPT 체제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핵 보유국은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을 하되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핵을 비확산하고 대신에 핵 보유국은 그만큼의 군축을 약속하겠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핵 보유국이 군축을 하기는커녕 군축 조약에 모두 주요한 군축 조약에서 모두 탈퇴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NPT가 최초에 설정한 취지와 전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PT를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대국들조차 핵을 가지고 NPT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도 방향성을 반대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NPT를 우리가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신 거죠? 예. NPT가 그런 겁니다. 법을 우리가 옆 사람이 안 지켜. 그럼 나도 무법자가 돼야지. 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논리예요. 옆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니네? 그럼 난 이제 총을 쏠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NPT 자체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이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가적으로 이걸 하는 대신 우리가 뭐 군축을 하자 해서 뭐 미국과 러시아가 수천 발에서 더 이상 핵탄두를 늘리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 세부적인 상황에서 어떤 미국이 조금씩 엇나가는 사례가 생긴다든지 러시아가 조금씩 엇나가는 사례가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이거 그럼 우리도 NPT를 탈퇴할래?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 아닐까요? 그로 인해서 따르는 비용이 생기는 것이죠. 자, 법을 따르지 옆 사람이 어겼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 사람부터가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는 여쭙지 않을 수 없고요. 법을 만든 사람, 주요 강대국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군축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비확산 의무에 형실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체제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전제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의 의문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반대측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네, 찬성 측께서는 한국이 선제적으로 핵 무장을 해서 포스트 NPT 체제의 선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한국이 포스트 체제의 NPT 체제의 선도국이 되어야 하는지 왜 굳이 그것이 한국이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재편될 때마다 항상 후발주자였고 거기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비용을 감수하고 항상 약소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NPT 체제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NPT 체제로 자유주의 질서가 도래했을 때 한국은 핵 개발에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핵 개발 시도를 했습니다. 계속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모종 이후로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고 결국 강대조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종의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미국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시도한 게 1970년대부터인데요. 박정희 정부 때 1972년에 처음 시도를 했다가 미국에서 이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다라고 압박을 질렀기 때문에 75년도에 우리나라가 NPT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종의 이유로 핵 개발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핵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하면 그리고 이제 NPT를 탈퇴하고 우리가 포스트 NPT 시대의 룰메이커가 되고 싶어라고 하면 우리의 주변국과 최대 동맹국인 미국 그리고 주변국인 이제 일본, 북한, 러시아, 뭐 대만 이 중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혹은 지지가 아니더라도 제재를 안 가하는 수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대만은 NPT 가입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지금 동맹의 전략무기 분단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어서 미국 역시 우리의 의도에 반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에 높은 상호 이전성을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의 경제 제재는 사드 때처럼 실질적으로는 엔터 산업과 이런 유통 산업 같은 양자 경제 교육 관계가 있는 산업에만 그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찬성 측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기술적 제약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찬성 측께서는 핵무기 원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라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라늄 혹시 한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얼마나 수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 3년 정도의 비축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핵공급 그룹 NGS로부터 사실상 전량의 우라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일본처럼 포괄적 재처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축할 수 있는 플루토늄도 부족하고 IAEA 사채를 받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계속해서 재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제약이 없다는 말씀은 아직까지 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미국은 한국의 자강 노선을 조건부 관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의 행정부가 한 번도 정권에 상관없이 한반도 핵무장을 허용한 적이 없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죠?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핵무장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만 드러내왔지 이는 미국 정치계에서 갈리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호한 입장을 그러면 워싱턴 선언은 왜 했습니까? 워싱턴 선언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핵 우산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만 드러냈을 뿐 여기에는 핵 무장에 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아닙니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핵 잠수함을 부산에 상시 배치하겠다고 약속하고 확장 억제 공약을 확실히 단언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행정부는 사실상 한국의 핵무장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이 장기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드 때도 제재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드 제재도 알다시피 NPT 탈퇴와 사드 배치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사드는 사실상 미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동남부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서 한국의 자주권 확보 차원으로 쓴 거지 NPT 탈퇴는 한국의 핵무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인데 중국이 과연 이것을 허용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은 현재 대북 제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죠, 북한에. 20년 동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단독으로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고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과연 한국에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런 정도의 제재를 과연 하지 않을지 찬성 측께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교육 관계가 거의 없어서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지만 중국과 한국은 굉장히 밀접한 상호 의존성이 있고 무엇보다 미중 대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의 상당수를 한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당장 경제 제재를 때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도체가 혹시 어떤 원료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반도체 원료는 중국에서 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위탁 생산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위탁 생산을 하더라도 한국의 히토류를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반도체의 아예 공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혹시 히토류를 중국에서 얼마나 수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휘토리를 수입하지만 우리도 반도체를 못 만들지만 중국도 위탁 생산할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해주지 않으면 중국도 반도체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토류 생산은 중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90%를 차지하지만 한국이 반도체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 무역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를 사실상 중국이 쥐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할 것이겠죠. 한국이 반도체 생산을 안 한다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상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는다는 반대측의 발상이신 것 같고 일단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첨단 산업인 만큼 조금의 격차도 벌어져서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NPT에 대한 핵무장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들어 한국에 제재를 하면서 본인들의 반도체 생산에도 손해를 입히게 되는 선택을 한다면 미중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꼴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두겠습니까? 한국이 현재 미국에 의해서 민간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이 2024년부터 미국에 의해 핵 확산 위험 국가의 민간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실상 미국은 현재 한국을 핵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런 상태를 이런 그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내비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찬성 측께서는 아까 미국이 조건부 그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랑 정면 모순되는 결과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액션이 있었습니까? 민간 국가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네. 한국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강하게 사찰이 들어와서 더 이상 핵무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리고 뒤에까지 포함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그 보고서. 사실상 이거입니다. 네, 이거 사실상. 네네. 민간 국가로 분류됐다는 것은 핵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를 민간 국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네,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 우리가 우라늄을 수입함에 있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을 정말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우라늄을 수입해야 하면 1kg의 우라늄에서 이제 0.7%인 7g만 핵 분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연 상태에서 7,429kg의 이제 우라늄을 얻어야 우리가 임계 질량을 넘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양의 우라늄을 얻으려면 우라늄 광석을 7,430톤을 채굴해야 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계산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비밀로 수입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치자면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을 정말 하려고 해도 우리가 NPT를 탈퇴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야 이 주변 국가들이 우리가 뭐 핵무기가 아니라 뭐 핵 원전을 위해서야라고 NPT를 탈퇴하지 않은 채 말해 우리에게 수출을 해주지 사실상 핵 개발을 위해서 NPT를 탈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유토론입니다.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먼저 각 팀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팀당 1회 발언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준비되시면 반대측 먼저 시작해주세요. 자, 반대서 한 토막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도권 토론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제 반대 측에서는 어떤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그동안 미국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핵무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스탠스를 비춰온 것들을 제시한 데에 비해서 찬성 측의 경우에는 중국은 사드 때도 금방 풀지 않았느냐 혹은 미국은 이제 점점 고립주의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를 허용해 줄 거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근거들만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가 없거나 적을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태 핵무기를 개발한 그리고 어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반적인 제재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 이제 제재가 있다 없다는 이 정도로 논쟁을 끝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의 1차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찬성 측이 말씀하신 대로 강대국이 되는 것, 우리나라의 국력을 과시하는 것과 북핵을 억제하는 것 혹은 북핵 이상의 것을 억제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발명하는 이제 1차적인 원인인지 1차적인 목표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보 분야 이상의 어떤 주도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요. 지금 중국, 북한 그리고 일본 사이에 껴서 어떠한 선택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안보 이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찬성 측께서 말씀하시는 핵 도미노 이론에 따르면 일본도 주도권을 갖고 결국 오히려 한국보다 국가 비상사태가 더 닥칠 위험이 큰 대만이 주도권 그 핵무기를 갖는다면 주도권이 사실상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도권 토론에서 동의해 주시는 것처럼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 그리고 포스트 NPT 체제가 도래할 것을 반대측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체제가 도래한다면 우리가 미래에 그 체제 도래한다면 우리가 왜 후발주자가 되어야 합니까? 후발주자는 무조건 상당한 리스크와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동의하실 텐데
왜 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체제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정적으로 인정을 하셨으면서 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자, 말을 맺고 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시대가 무조건적으로 도래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찬성 측의 스탠스에 대해서 전반적인 동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확정된 손해를 보자라는 것은 그 손해를 너무 이제 조금 축소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후발 주자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말하면 당연히 선발 주자는 모두 앞에 나가서 매를 맞기 때문입니다. 자, 남극에 가시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곳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펭귄이 뛰어들어야만 다른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먹이를 찾습니다. 우리나라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얻는 이점도 있겠죠.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추상적인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야. 핵이 있으니까 아무 주권이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따르는 1차적인 제재, 1차적인 경제 손해 그리고 그것이 사드 때는 그게 비공식적인 한한령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그에 반해서 공식적인 제재가 닥쳐오는 순간이 됐음에도 이제 찬성 측에서 똑같이 그런 제재는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안보 주도권을 가진다는 것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억제하기 위함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북핵을 상호확증 파괴에 의해서 억제하기 위함이고 2차적으로 영내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서 최대한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안보란 것이 이게 0.001%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방은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보인데 과거에 그러했듯이 미래에도 우리 국제질서가 이렇게 작동할 거니까 우리는 그걸 편승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아니라는 생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논점을 돌려서 해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명시된 조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약속에 근거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해구산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해구산을 있으니까 우리 것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굳이 우리나라가 NPT를 탈퇴해서 그 핵 개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제재들을 모두 받아야 되냐, 그것을 그리고 선제적으로 받아야 되냐라는 의문을 드린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오히려 제가 아까 주도권 토론의 막바지에 말씀드렸듯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을 우리나라가 수입을 하려면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핵무기를 만들 거야, 핵보급이 될 거야 하고 선언을 하고 주변국을 도발하면서 그 우라늄을 수입하는 난이도와 아니야, 이 우라늄은 수입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원전을 만들고 에너지를 위함이야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핵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찬성 측이 주장하는 대로 핵무기가 너무 갖고 싶다면 NPT를 탈퇴하지 않은 채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 편 아닙니까? 일단 제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리스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한 것만큼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중국 역시도 미국과의 반도체 경쟁, 첨예한 반도체 경쟁에서 뒤처지면 바로 미국에 뒤처지기 때문에 패권이 뒤처지기 때문에 절대 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상호 자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약한 부분에서 본인들의 경제에 타격이 적은 부분에 한해서 제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제재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핵 보유를 하는 레버리지 그러니까 그 이득만큼 저희가 리스크를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고 반면에 핵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질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계속 새우등 터지듯이 우리는 약소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의 굴레를 끊자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고 리스크는 그리고 북한은 어떤 리스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북한은 어떤 리스크를 할 수 있습니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북한이 제재할 거 저희가 예. 아는데 중국도 리스크를 우리에게 제재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본인들의 중심부 산업이 되는 상호 중심부 산업이 되는 지점에서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북한 역시도 저희에게 어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지금 중일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NPT를 탈퇴해서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을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이득 아닙니까? 한반도와 접경 지역에 있는 중국과 접경 지역에 있는 한반도에서 핵무장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여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찬성 측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한국과 중국의 수출 수입 구조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수출은 대부분 반도체가 차지하지만 중국의 수입은 반도체가 대부분 차지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장기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그 가정의 근거에서 저걸 리스크가 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도체 경쟁에 대해서 그것이 한국으로부터 한국이 중국만큼 히토리를 수입하는 정도의 양인지 혹시 그게 큰지 혹시 찬성층은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의 히토리를 수입하는 비중과 중국이 반도체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의 그 격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네, 한국이 히토리를 수입하는 게 훨씬 크다는 것도 찬성층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걸 동시시켜서 중국이 단순히 한국이 없으면 반도체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장한 적은 없고 첨단 산업에서는 주도권 그러니까 1등만이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독점권을 얻습니다. 그 상황에서 조금의 타격도 중국에는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랑 교역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중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망하지 않는 것인데 그만큼 우위를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치명적이다. 작은 양이어도 치명적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저희가 뭐 대부분 잃는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네, 첨언하겠습니다. 그 아까 2023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의 불확실성을 계속 지적을 해주셨는데 2023 워싱턴 선언 이후로 미국 전략자산 한반도로 상시 배치된 적 있습니까? 네, 상시 배치한 적 있습니다. 어떤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됐죠?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 수함이 부산에 상시 배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부산에 배치되었다가 금방 돌아갔습니다. 상시 배치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배치된다고. 그거는 상시 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핵잠수함을 저희가 만들기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좋은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들기로 한 과정에서 저희는 지금 핵 재처리 시설 도입 역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미국은 현재 동맹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한국에 점점 전략 무기를 이관하는 체제로 가고 있으며 핵 재처리 시설 역시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긍정적인 면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핵 개발을 위한 모든 재반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핵처리 시설을 얼마나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미국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핵처리 시설이 그렇게 원활히 협의가 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핵잠수함에 대한 건조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은 사실 기체일 뿐인데 그렇다면 그 작동을 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당연히 이거는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핵잠수함 건조권만 승인을 해주고 연료는 안 주겠습니까? 당연히 언젠가 이뤄질 일이고 그것은 지금 협의에 있는 연료를 미국의 합의 하에 수입하는 것과 우리 한국이 자체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고농축 특히 핵무기까지 가려면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과연 이것을 허용해 주겠습니까 미국이? 2년 전만 해도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한다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핵심 동맹국 파이브 아이즈라고 할 수 있는 호주에게조차 핵잠수함 건조를 허용해주지 않았고 핵잠수함을 그냥 수출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해주기로 한 나라는 영국, 가장 최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이후로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이 핵 재처리 시설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합의해주지 않는 것을 100% 주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현재 아태 지역의 최우방국인데 어떻게 그게 약화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한반도에 한미동맹 방위비 분담을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근데 그게 핵잠수함 제가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건조권을 한국에 이양하는 것도 결국에 사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사드는 미국이 운용하는 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강한 제재와 반발을 불러온 것이고 핵잠수함 건조 승인권을 줬다는 것은 한반도에 그동안 한미 동맹이 분담해왔던 것을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국에 좀 더 부담을 지우겠다는 해석이 미국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핵잠수함 같은 고난이도 기술 개발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 한미 동맹이 강화됐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약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희는 그 외주화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미국의 감당에 대해 외주화라도 이게 핵잠수함 같은 기술은 정말 핵주권은 확보에 사실상 앞서 나가는 그런 정말 전략 기술인데 그게 어떻게 그걸 줬다는 것이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운용하는 기기 잠수함을 직접
파견을 해서 한반도를 정찰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결속, 그리고 미국이 직접 한반도의 문제,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개입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 핵추진 건조 권한을 우리에게 이양을 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분담을 줄여나가겠다, 이것이 곧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의 안보는, 이 안보 공백이 발생할 텐데 이 대안이 있습니까? 자, 우선 오늘의 논제가 한미동맹이 강화됐느냐 약화됐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원래 논제였던 대한민국의 NPT를 탈퇴해야 되느냐 아니냐의 논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PT 탈퇴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그럼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어떤 북핵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는지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한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한 억지력을 갖춘다고 저희님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상호 확증 파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핵미사일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핵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핵 공격을 어떻게 감행합니까? 그러면 그러한 심리적 억제감을 제외하면은 그런 심리적 억제를 제외하고 어떤 물리적으로 억제를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상대방의 핵탄두가 발사되는 것을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변함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상호 확증 파괴의 핵심 논리가 상대방이 핵을 가질지 모른다. 내가 핵을 공격하면, 핵 공격을 하면 상대방도 우리에게 보복을 할 것이라는 위험성에서 기반한 것인데 왜 그러한 심리적인 요소를 왜 여기서 제거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심리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그럼 기술적인 억제력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냐 인정. 물어보시죠.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핵에 대한 기술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대에 핵을 100%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으신 채 기술적인 함의가 있냐, 물리적인 함의가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찬성 측께도 인정을 해주셨듯이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다 없다와 북한이 핵을 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의 상관관계는 일단 물리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핵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바닷속에 잠수함을 넣어서 SLBM으로 미사일을 쏘아올리면 그것은 현재 미군의 기술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 측이 주장한 대로 상호 확증 파괴 이론에 기반한 심리적 억제만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심리적 억제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평양에 핵폭탄이 떨어져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북한의 핵폭탄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손해를 보는 쪽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 그 핵무기의 실효성이 과연 찬성 측께서도 인정해 주신 대로 작지만 치명적인 경제 제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실용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정말 하려고 해도 그 방대한 양의 우라늄을 수입하려면 결국 NPT를 탈퇴하지 않은 채로 굳이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관심을 끌지 않은 채로 우리나라에게 기술적인 명목으로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핵 개발을 하는데 용이한 것이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핵이 없기 때문에 비대칭 전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희 팀에서 안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안보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다른 얘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저희는 확실하게 이 비대칭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핵무장으로 대칭시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렇다면 안보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다. 핵무장이 아니고. 안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왜 물리적인 얘기를 꺼냈을까요? 어차피 물리적으로 상대가 핵을 쏘는 것은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든 핵을 가지지 못하든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도 핵이 있으니까 너도 쫄리지, 너도 핵을 안 쏘겠지 라는 심리적인 어떤 억제에만 기대해야 하고 그 심리적인 억제가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올 수 있는 중국의 제재, 그리고 주변국들의 제재, 미국의 어떤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찬성 측이 말한 대로 굉장히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미국도 스탠스가 변하고 있으니까 용인해 주겠지. 일본은 심지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일본도 옆 나라인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상대로 혹은 북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정해 주겠지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 하에서 그런 제재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그런 심리적 억제감만을 위해서 NPT를 탈퇴해서 핵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중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타이머 조정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팀 2분의 시간이 주어지고 반대측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반대측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의 논제는 크게 세 가지. 첫째, NPT 탈퇴가 경제적 파멸을 불러올 것인가? 둘째,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핵 보유에 이점이 있는가? 셋째, 있다 한들 NPT 탈퇴가 적절한 수단인가? 세 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반대측은 NPT 탈퇴가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지나치게 끌기에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점, 그렇게 확보한 핵이 기대만큼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 설령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도 탈퇴를 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오늘의 논제 대한민국 NPT를 탈퇴해야 한다에 반대하였습니다. 약육강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국가나 강력한 무기, 그 중에서도 핵을 아무 대가 없이 가질 수 있다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가질 수 있다면 그러길 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찬성 측의 막연한 희망과는 달리 핵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유지비와 함께 주변국의 혹독한 제재와 관계 악화가 기다립니다. 인간이 홀로 설 수 없듯이 국가, 특히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주변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한 채 이 무모한 도박을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적자생존의 논리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핵이 필요해야만 해 라고 하더라도 NPT를 탈퇴하지 않은 채 원자력 재처리 협상을 개정해 나가는 것과 조약 자체를 탈퇴하여 나는 지금부터 핵을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청중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은 오늘의 토론에서 조약 탈퇴에 따른 경제적 제재에 대한 극복 방안도, 현 상황에서 핵의 불가피성도, 만약에 개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약까지 명시적으로 탈퇴해야 하는 필요성도 입증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약소국은 약소국대로 살아야 한다는 지나치게 비정한 국제사회 논리에 동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강대국에게 둘러싸여서 무진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한 우리나라라는 마치 북한식 주체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영민하게 전략적으로 핵이라는 큰 힘이자 책임에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결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준비되시면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현명한 리더는 다가오는 일을 미리 보아야 한다. 비스마르크가 남긴 명언입니다. 현 시대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개 속을 걸어왔고 지금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었던 국제교원과 약속들을 희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전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며 다가올 미래를 무시하는 것은 회피일 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NP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토론 내내 우리 찬성 측은 NPT가 불안정하며 무너져 내릴 신기루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해구산 역시 명시된 협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에 따른 불안정한 약속일 뿐인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질서에 의탁할 동안 주변국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은 우리를 겨눈 핵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20년 새 핵탄두를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일본은 제철 시설을 확보해 몇 주 내 핵무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선 우리가 애써 무시해왔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 우리가 손 놓고 있는다면 핵을 가진 이웃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취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준비를 갖춰 NPT를 탈퇴하고 신속하게 핵무장을 해 다가올 뉴노멀 시대의 선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중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다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 세대처럼 일생처럼 노력한 사람들의 반석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국가와 동북아 약속으로 남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눈앞에 작은 비용만 고려해 미래의 이익을 버릴 셈입니까? 이제 우리는 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타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용기 있는 판단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양측 토론자분들과 청중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간단히 질의응답 및 피드백 시간 갖고